안녕하세요. 책틈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단편 문학의 거장 안톤 체호프의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바닷가 거리에 새로운 얼굴이 보인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이 디미트리 디미트리치 구로프도 얄타에서 지낸 지 어느새 2주일째라 이제 이곳은 친숙해져 새로운 얼굴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카페 베르나에 앉았다가 그는 창밖으로 바닷가 거리를 산책하는 젊은 여인을 보았다. 그리 키가 크지 않은 금발의 여자는 베레모를 쓰고 있었다. 여자 뒤로는 하얀 스피치가 따라가고 있었다. 그 이후로도 그는 이 여자를 시내 공원에서 혹은 내거리 광장에서도 하루에도 몇 번씩은 보게 되었다. 여자는 혼자 늘 같은 베레모를 쓴 채 하얀 스피치를 데리고 다녔다. 누구도 그녀에 대해 몰랐으며 그래서 그 여자를 단순히 이렇게 불렀다.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 저 여자가 남편 혹은 친구와 이곳에 머물지 않는다면 사귀는 것도 괜찮을 텐데. 이렇게 구로프는 생각했다. 그는 아직 40이 되지 않았지만 어느새 12살 난 딸 하나와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 둘이 있었다. 그는 일찍, 그것도 대학교 2학년 때 결혼했는데 지금 그의 아내는 그보다 1.5배는 늙어 보였다. 짙은 눈썹을 가진 그의 아내는 키가 크고 뚱뚱했으며 직설적이고 거만하며 스스로를 생각이 깊은 여자라 여기고 있었다. 아내는 또한 책을 많이 읽었는데 유행을 쫓기 위해 멋부리는 철자법을 쓰느라 남편을 드미트리가 아니라 지미트리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는 그런 아내를 천박한 것도 모자라 속이 좁고 촌스러운 여자라 여겨 집에 있기를 싫어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는 여러 여자들과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다. 그 이유 때문인지 그는 항상 여자에 대한 편견이 심했고 그가 있는 자리에서 여자에 대한 화제가 나오면 그들을 이렇게 불렀다. 싸구려 종자들. 안 좋은 경험을 충분히 했기에 여자들을 마음 내키는 대로 불렀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싸구려 종자들이 없다면 그는 단 이틀도 살아갈 맛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남자들만 있으면 무료해했으며 기분도 좋지 않아 말도 섞지 않았지만 여자들과 있으면 어느새 자유로움을 느꼈고 무슨 말로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다. 어떤 때는 말을 하지 않아도 여자들과 함께 있으면 편안했다. 그의 외모와 성격 그리고 기질 전체는 매력적이면서도 좀체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 여자들은 쉽게 그에게 매혹되었다. 수없는 경험, 때론 민망하고 힘든 일을 많이 겪었기에 그는 벌써 모든 정사는 처음에는 생활의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유쾌한 모험이지만 점잖은 사람, 특히 속을 잘 보이지 않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유부단한 모스크비츠들에게는 결국 아주 골치 아픈 문제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름다운 여인이 눈앞에 나타나면 그때의 그 경험과 기억은 눈 녹듯 슬그머니 사라져 다시금 모든 일이 즐겁고 행복하게만 여겨졌다. 어느 날 해가 질 무렵 그는 노천 카페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베레모를 쓴 여인이 옆 테이블로 앉으려고 천천히 앞으로 다가왔다. 표정이며 걸음걸이, 의상과 머리 스타일을 보면 분명 그 여자는 점잖은 신분이며 남편이 있고 알타에는 처음으로 혼자 왔고 이곳에서 심심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 수 있었다. 이 고장의 좋지 못한 풍속 가운데 많은 부분은 사실이 아니며 할 수만 있다면 직접 저지르고 싶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대부분을 마구 지어낸다는 것을 그 또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여인이 3발자국 정도 떨어진 옆 테이블에 앉자 숲속에서 은밀한 만남이나 여자를 쉽게 정복했던 승리감 같은 단상들이 떠오르면서 지금의 상황 역시 그와 같을 것이라는 생각이, 또 이름도 성도 모르는 여인과의 은밀한 로맨스에 대한 유혹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자연스럽게 스피츠에게 손짓했다. 개가 다가오자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스피츠가 으르렁대기 시작했다. 그로프는 다시 쓰다듬었다. 여인이 그를 바라보며 눈을 내리깔았다. 물지는 않아요. 그녀가 말을 끝내자마자 얼굴을 붉혔다. 뼈를 줘도 될까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친근하게 물었다. 얄타에 오신 지는 오래됐나요? 5일째랍니다. 저는 벌써 2주째 머물고 있습니다. 잠시 둘 다 말을 하지 않았다. 시간이 참 빨라요. 그런데 이곳은 정말 무료예요. 그녀는 그를 보지 않은 채 말했다. 모두가 그렇게 말을 하죠. 벨료프나 지즈드라나 같은 데서는 한 번도 지루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던 사람들도 이곳에만 오면 지루해 죽겠군, 온통 먼지투성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죠. 그라나다에서 오기라도 한 듯 말이죠. 그녀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고는 다시 말없이 처음 본 사람들처럼 식사를 했다. 그러나 식사를 마친 뒤에는 나란히 걸어 나왔다. 그리고 어디서든 또 무엇을 말하든 개의치 않는 여유로운 사람들이 나누는 농담 섞인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들은 여유롭게 산책하며 묘한 빛을 띤 바다에 대해 이야기도 나눴다. 보기에도 무척이나 부드럽고 따스해 보이는 보랏빛 바다 위로 금색 달빛이 선을 그리고 있었다. 그 둘은 대낮의 뜨거움이 여전히 지속된다고 말했다. 그로프는 자신이 모스크비치이며 인문학을 전공했지만 은행에서 일하고 있고 한때 오페라 가수가 되기 위해 연습했지만 그만두고 지금은 모스크바에 집 2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그녀가 페테르부르크에서 성장했으며 지금은 결혼해 2년째 SC에서 살고 있고 얄타에는 한 달 정도 머무를 예정이고 어쩌면 휴식이 필요한 남편도 이곳에 올지 모른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또한 그녀 스스로가 우스워할 정도로 자신의 남편이 근무하는 곳이 지방관청인지 지방의회인지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했다. 그로프는 그녀의 이름이 안나 세르게예브나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자신의 호텔방에 들어온 그는 분명 내일도 그녀와 만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분명 그래야만 했다. 침대에 누운 그는 그녀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딸처럼 여학생의 신분으로 학교에 다녔을 일을 생각해 보았다. 그녀가 웃을 때, 그리고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무척이나 수줍어하며 어색해하던 것을 기억해냈다. 사람들이 어떤 은밀한 목적을 가지고 그녀의 뒤를 따라다니며 이야기하고 그것을 낯설게 쳐다보는 일들 모두가 그녀에게는 태어나 처음 겪는 일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녀의 매끄러우면서도 가는 목과 아름다운 회색 눈동자를 생각했다. 그 여자에게는 어쩐지 애틋한 구석이 있어.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잠이 들었다. 알고 지낸 지 일주일이 지났다. 휴일이었다. 호텔방은 더웠고 거리에는 회오리 바람이 불어 먼지가 날렸고 벗겨진 모자가 굴러다녔다. 종일 목이 말랐던 그로프는 몇 번이나 카페에 들러 안나 세르게예브나에게 시럽을 탄 물이나 아이스크림을 권했다. 하루가 더디게 가는 견디기 힘든 날이었다. 저녁이 되어 바람이 좀 잠잠해지자 그들은 기선이 들어오는 것을 보기 위해 방파제로 발길을 옮겼다. 부두는 꽃다발을 든 마중 나온 사람들로 붐볐다. 세련된 얄타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은
중년의 부인들이 젊게 차려입는다는 것과 장군들이 많다는 것이었다. 파도가 높아 기선은 해가 진 뒤에야 늦게 도착했다. 그것도 모자라 부두에 대기 위해 방향을 돌리는데도 한참이나 걸렸다. 안나는 마치 아는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손잡이가 달린 안경으로 기선과 승객을 관찰하다가 눈을 반짝 들어서는 그로프에게 말을 걸었다. 그녀는 말이 많은 것도 모자라 엉뚱한 질문을 쏟아내기도 했는데 이내 자신이 한 말들을 잊어버렸다. 그러고는 혼잡한 사람들 속에서 손잡이가 달린 안경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수많은 군중이 사라지고 서로의 얼굴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컴컴해지고 바람도 완전히 잦아들었으나 그로프와 안나는 아직도 기선에서 내리지 않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서 있었다. 안나는 곧 그로프에게로 시선을 돌리고 말없이 꽃향기를 맡고 있었다. 저녁이 되니 날씨가 좋아졌어요. 그가 말했다. 이제 우리 어디로 갈까요? 마차를 타는 건 어때요? 그녀는 말이 없었다. 그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는가 싶더니 벼랑간 그녀를 껴안고 입에 키스를 했다. 물기를 머금은 꽃향기가 그를 애워쌌다. 하지만 그는 누군가 보고 있지 않을까 싶어 흠칫 주위를 살펴보았다. 당신이 머무는 방으로 갑시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둘러 걸었다. 그녀의 호텔방은 더웠고 그녀가 일본 상점에서 구입한 향수 냄새가 진동했다. 그로프는 새삼스럽게 그녀를 바라보며 이런 만남도 할 수 있군 하고 생각했다. 그의 기억 속에는 사랑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비록 시간이 짧았지만 행복했다고 그에게 고마워하는 착한 여인들이 있는가 하면 사랑에 대해 부정적이며 진실하지 않은 여인들도 있었다. 그녀들은 모두 수다스럽고 가식적이며 히스테릭하고 가끔은 이런 행위는 사랑이 아닌 다른 고상한 무엇이라는 등의 표정을 짓는 굳이 비교하자면 그의 아내와 같은 여자들이었다. 그런가 하면 삶이 채워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탐욕스러운 표정과 지치지 않는 욕구를 가끔씩 드러내는 두세 명의 매우 아름답지만 차가운 여자들도 있었는데 이제 그들 대부분은 나이가 들어 변덕스럽고 분별력이 없는 억지나 부리는 천박한 여자들로 변해 있었다. 그 여자들에게 관심이 사라지자 그들의 아름다움은 이제 구역질로 느껴졌고 심지어는 그들의 속옷 레이스조차 끔찍한 비늘로 보일 정도였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누군가 급작스럽게 문을 두드릴 때 느끼는 당혹감과 같은 풋풋한 감정, 미숙한 아이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수줍음과 어색함만이 있을 뿐이었다. 안나 세르게예브나, 이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은 지금 이 일을 꽤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타락한 여자가 되어버린 듯한 행동을 보여서 그에게는 그런 그녀의 행동이 무척이나 신기하고 어색해 보였다. 긴 머리칼이 두 볼에 처량하게 들이온 안나는 고개를 숙이고 우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오래된 그림에서나 볼 수 있는 죄 많은 여인 마리아 막달레나를 연상시켰다. 이게 아닌데,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더는 저를 존중하지 않겠죠? 호텔방 테이블에는 수박이 놓여 있었다. 그로프는 한 조각을 잘라 시간을 들여 천천히 먹었다. 침묵 속에서 반 시간이 넘게 흘렀다. 안나는 차량해 보였고 좋지 않은 세상 일은 전혀 모르고 살아온 여인 내에 착실하고 순진한 모습이 느껴졌다. 테이블 위에서 외롭게 타고 있는 촛불이 희미하게 그녀의 얼굴을 비쳤다. 그녀의 마음이 어두워 보였다. 내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다니 무슨 말이죠? 그로프가 물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느님, 저를 용서하세요. 금세라도 울 듯한 얼굴로 그녀가 말했다. 무서워요. 변명할 필요는 없답니다. 제가 무슨 이유로 변명하겠어요. 저는 천해요. 그리고 나쁜 여자예요. 저 자신을 이렇게 경멸하는데 무엇 때문에 변명하겠어요. 저는 남편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배신했어요. 지금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그래왔어요. 제 남편, 그래요. 착하고 근면한 사람이죠. 하지만 노예랍니다. 그 남자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람이 노예 같은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 사람과 결혼할 때 저는 20살이었어요. 그래요. 저는 호기심이 많았고 더 나은 무엇인가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래, 다른 삶이 있을 거야 하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했거든요. 멋지게 제대로 살아보고 싶었어요. 제대로요. 호기심이 저를 파괴시킨 셈이죠. 당신은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하지만 맹세코 저는 견디기 힘들어. 무슨 일이라도 벌일 것만 같아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남편에게 아프다고 말하고 이곳에 왔어요. 그리고는 이곳에서 미친 듯이 걸어 다녔죠. 보세요. 저는 저속한 짓도 모자라 타락한 여자가 돼버렸어요. 누구나 경멸해도 되는 그런 여자가 됐어요. 그로프는 이 모든 말이 지겨워졌다. 갑자기 어울리지도 않게 엉뚱한 참회라니. 그리고 그녀의 순진한 말투가 그를 더욱 짜증나게 만들었다. 눈물만 보이지 않았다면 그녀가 바보 같은 소리를 하거나 연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가 없군.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믿어주세요.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그녀가 이어서 말했다. 저는 정직하면서도 깨끗한 생활을 좋아해요. 타락은 싫답니다.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저조차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귀신에 홀렸다는 말 있잖아요. 제가 지금 귀신에게 홀렸어요. 그만하면 됐어요. 그가 중얼거렸다. 그는 겁에 질려 움직이지 않는 그녀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그녀에게 입맞춤을 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말투로 달랬다. 그녀는 시간이 흐르자 평정을 찾고 다시 명랑해졌다. 두 사람은 함께 유쾌하게 웃기도 했다. 잠시 뒤 그들은 밖으로 나왔다. 바닷가 거리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사이프러스가 우거진 번화가도 죽은 듯 고요했으며 바닷가에서는 여전히 파도 치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고깃배 한 척이 물결에 흔들리고 그 위에서 작은 등불이 잠에 취한 듯 깜빡였다. 그들은 마차를 타고 오레안다로 갔다. 조금 전 아래층 로비에서 당신의 성을 알았소. 흑판에 폰 디데리츠라라고 썼더군. 남편이 독일 사람이요? 구로프가 물었다. 아니요. 그 사람 할아버지가 독일인이었다고 들었어요. 그 사람은 정교도예요. 오레안다에 도착한 두 사람은 교회당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벤치에 앉아 바다를 내려다보며 침묵했다. 새벽 안개 속에서 흐릿하게 알타가 보이고 산 정상에는 흰 구름 하나가 걸려 있다.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았고 매미들이 울고 있었다. 아래서 들려오는 단조롭고 속이 텅 빈 듯한 파도 소리는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영원한 잠, 평온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그렇게 아래에서는 파도 소리가 이곳에 아직 알타도 오레안다도 존재하지 않을 때에도 울렸고 지금도 울리고 있고 우리가 사라진 후에도 지금처럼 똑같이 무심하고 공허하게 울릴 것이다. 어쩌면 바로 이 변화 없음에 우리 모두의 삶과 죽음에 대한 완전한 무관심에 우리의 영원한 구원에 관한 지상의 끊임없는 삶의 움직임에 관한
완성을 향한 부단한 움직임에 관한 비밀이 담겨 있는지도 모른다. 바다와 산, 구름과 넓은 하늘이 펼치는 신비로운 풍경 속에서 여명을 받아 더욱 아름답고 매혹적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와 나란히 앉아 그로프는 이런 생각에 잠겼다. 실제로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는 존재 자체의 순수한 목적과 자신의 인간적인 가치도 잊은 채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 아마도 야경꾼인 듯한 어떤 사람이 다가와 그들을 잠시 쳐다보고는 지나쳐갔다. 이런 작은 일도 소중하고 신비롭게 느껴졌다. 아침 빛이 밝아 이미 불을 끈 페오도시아에서 온 기선이 보였다. 풀에 아침 이슬이 맺혔어요. 침묵을 깨며 그녀가 말했다. 이제 그만 돌아갑시다. 그들은 얄타로 돌아왔다. 이후에도 그들은 매일 한낮 바닷가 거리에서 만나 함께 간단히 점심 식사를 하거나 저녁 식사를 했으며 산책을 하거나 황홀한 눈빛으로 바다를 바라보기도 했다. 그녀는 숙면을 하지 못했다거나 심장이 뛴다거나 하는 불평을 늘어놓았으며 가끔씩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가 자신을 정말로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며 똑같은 질문을 연달아 하곤 했다. 그리고 그는 가로수길이나 공원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면 자주 그리고 갑자기 그녀를 끌어안고 격정적으로 키스했다. 행여 누가 보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속에서 나누는 한낮의 키스, 무더위, 바다 냄새, 늘 지나치는 세련되면서도 안정적으로 보이는 여유로운 사람들. 그런 가운데 나태하게 지내는 생활이 그를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안나에게 아름답고 매혹적이라 말하며 열정에 들떠 그녀에게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주 생각에 잠겼는데 그가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사랑하지 않으며 천박한 여자로 여기지 않는지 고백하라고 졸라댔다. 그들은 거의 매일 늦은 저녁 시간에 마차를 타고 도시의 외곽으로 오레안다로 혹은 폭포가 있는 곳으로 갔다. 이렇게 짧은 여행은 언제나 아름다웠으며 깊은 인상을 가져다 주었다. 그들은 그녀의 남편이 곧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남편에게서 편지가 왔다. 눈병을 심하게 앓고 있으니 지체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오라는 내용이었다. 안나는 서두르기 시작했다. 잘 됐네요. 이제 저는 떠나야 해요. 그녀가 구로프에게 말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이네요. 그녀는 마차를 타고 역으로 출발했고 그는 그녀를 배웅했다. 역까지는 한나절이 걸렸다. 급행열차에 몸을 실은 뒤 출발을 울리는 두 번째 벨이 울리자 그녀가 말했다. 한 번만 더 당신 얼굴을 볼게요. 한 번만 더. 그렇게 해요. 그녀는 울지 않으려고 했었다. 하지만 얼굴은 아픈 사람처럼 기운이 없어 보였다. 그녀의 얼굴이 경련을 일으켰다. 당신을 생각할 거예요. 잊지 못할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부디 안녕히 계세요. 잘 지내요. 그리고 제가 좋은 기억으로 남길 바래요. 우리는 이렇게 영원히 헤어지는군요. 하긴 그래야겠죠. 다시 만나서는 안 되니까요. 그럼 잘 있어요. 기차는 빠르게 떠났고 불빛도 곧 사그라졌다. 잠시 뒤 기차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마치 이 달콤한 일들과 혼란에서 어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모든 것이 일부러 만들어진 듯했다. 플랫폼에 홀로 남아 어둠 속을 응시하던 그로프는 귀뚜라미가 우는 소리와 전선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듣자 잠에서 깬 듯 눈을 껌뻑이며 생각했다. 자신의 인생에 또 다른 새로운 사건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제는 끝나고 추억으로 남아버렸다. 그는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했으며
가벼운 후회까지 들었다. 그가 더는 만날 수 없는 이 젊은 여인은 그와 함께 있을 때 진정으로 행복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에게 다정했고 또 사랑의 신호를 보냈지만 그래도 그의 태도는 그의 목소리와 손길에는 행운을 잡은 거의 2배나 나이가 많은 사내의 가벼운 조소와 거친 오만의 그림자가 깔려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늘 그를 착하고 특별하고 고상하다고 말했으나 분명 그는 그녀에게 본래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그녀에게 거짓말을 한 셈이다. 기차역에서는 가을 냄새가 났고 바람도 제법 쌀쌀했다. 나도 모스크바로 돌아갈 때가 됐어. 그로프는 플랫폼을 나오며 생각했다. 돌아갈 때가 된 거야. 모스크바에 있는 집은 어느새 겨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난로를 떼고 아이들은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차를 마시는 아침이면 아직 어두워 유모가 잠깐씩 불을 켜야 했다. 벌써 얼음이 얼기 시작했다. 첫눈이 내려 썰매를 꺼내 처음 타는 날은 하얗게 변한 땅과 지붕을 바라보는 일이 즐거웠으며 숨을 내쉬는 것도 상쾌하고 달콤했다. 이런 때가 되면 유년 시절이 생각났다. 서리를 맞은 하얗게 변한 친근한 모습에 보리수나무와 자작나무 고목은 사이프러스나 종려나무보다 더 가깝게 느껴져 그 옆에 있으면 산과 바다가 생각나지 않았다. 그로프는 모스크바에서 태어났다. 적당히 기분 좋게 추운 날 모스크바에 돌아온 그가 털웨투를 입고 따뜻한 장갑을 끼고 페트로프카 거리를 걷고 있고 토요일 저녁에 울리는 종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얼마 전의 여행과 그가 머물렀던 장소들에 대한 매력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차츰 그는 모스크바의 생활에 빠져들었다. 하루에 3종류의 신문을 탐욕스럽게 읽으면서도 모스크바의 신문은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녔다. 이제 그는 레스토랑과 클럽, 초대 만찬, 기념식 등에 마음이 끌렸고 자신의 집에 유명 변호사들과 예술가들이 방문을 한다거나 의사클럽에서 교수와 카드놀이를 한다는 것을 은근슬쩍 자랑하고 다녔다. 이제는 접시에 그득한 훈제 고기와 양배추도 먹어치우게 되었다. 한 달 정도 지나면 안나 세르게예브나 또한 기억에서 희미해져 아주 가끔 다른 사람들처럼 처량한 미소를 띤 채 꿈속에 나타날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한 달도 더 지나고 겨울도 깊어갔건만 안나는 마치 어제 작별한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추억은 더욱 또렷해지고 있었다. 그는 서재에서 떠드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고요한 저녁 시간을 가르고 들릴 때나 레스토랑에서 노래나 오르간 연주를 듣고 있을 때 그리고 벽난로에서 눈보라치는 소리가 윙윙 울릴 때면 기억 속에서 모든 것들이 되살아났다. 방파제에 갔던 일도 그랬고 새벽 안개 속의 상과 페오도시아에서 온 기선과 입맞춤도 그랬다. 그는 오랫동안 방 안을 서성거리며 미소 짓곤 했는데 회상은 차츰 공상으로 바뀌어 과거의 일이 상상 속 미래의 일로 혼동되곤 했다. 안나는 꿈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그림자가 되어 어디든 따라다녔다. 눈을 감으면 그녀가 눈앞에 서 있었다. 예전보다 더욱 아름답고 젊었으며 사랑스러웠다. 그 자신도 얄타에 있을 때보다 훨씬 멋지게 느껴졌다. 그녀는 밤마다 책상이 있는 벽난로 방 한 구석에서 그를 바라보았고 그는 그녀의 숨소리와 부드러운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거리의 여자들을 쳐다보며 그녀를 닮은 여자가 없나 찾곤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견딜 수 없을 만큼 누군가에게 자신의 추억을 이야기하고 싶어졌다. 하지만 집에서는 말할 수 없는 일이었고 집 밖에서도 적당한 상대를 찾을 수가 없었다. 이웃 주민도 안 되었고 그렇다고 은행에도 그럴 만한 상대가 있는 게 아니었다.
그런데 대체 무엇을 말한단 말인가? 정말로 그가 그때 사랑을 했던가? 과연 그와 안나의 관계에는 무엇인가 아름다운 것, 시적인 것, 그것도 아니면 유익하거나 순수하게 관심을 끌만한 것이 존재하기나 했던 것일까? 그래서 별 수 없이 막연하게 사랑과 여자에 관해 이야기했지만 그 누구도 그의 속뜻을 눈치채지는 못했고 그의 아내만이 짙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드미트리, 당신에게는 멋쟁이 역할이 어울리지 않아요. 어느 날 밤이었다. 의사클럽에서 카드놀이를 함께하던 관리와 밖으로 나온 그는 참지 못해 말하고 말았다. 사실은 내가 얄타해서 예쁜 여자를 하나 만났거든. 관리는 썰매를 타고 출발하려다 말고 갑자기 뒤를 돌아보며 이름을 불렀다. 디미트리, 왜? 자네 말이 틀림없네. 철갑상어는 냄새가 아주 고약하더군.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들었던 말이었지만 오늘은 어쩐지 그로프를 짜증나게 만들었다. 이 말은 즉시 모욕적인 것도 모자라 불결하게 느껴졌다. 젠장, 무식한 작자 같으니라고. 의미 없는 밤은 이어지고 흥미도 가치도 없는 시시한 날들이 계속됐다. 미친 듯이 이어지는 카드놀이, 폭식과 폭음, 끝없이 이어지는 시시껄렁한 이야기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과 시시한 대화로 소중한 시간과 정력을 빼앗기고 결국은 꼬리도 날개도 잘린 삶, 농담만이 전부였다. 마치 정신병원에 갇힌 듯 벗어날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다. 그날 밤 그로프는 화가 나 잠시도 눈을 붙이지 못했다. 그는 침대에 걸터앉아 생각에 잠기거나 방안을 어지럽게 서성거렸다. 아이들도 보기가 싫었고 은행일도 귀찮아졌다. 어디도 가고 싶지 않았고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12월에 휴가가 주어지자 그는 여행 준비를 했다. 아내에게는 한 청년의 취직 문제 때문에 페테르부르크에 다녀온다고 말하고는 SC로 떠났다. 대체 무슨 일 때문에? 사실은 그 자신도 잘 알지 못했다. 그저 안나를 보고 싶었고 상황이 된다면 미래를 나누고 싶었다. 오전에 SC에 도착한 그는 가장 좋은 호텔방을 빌렸다. 바닥에는 회색 군복천이 깔려있고 탁자에 놓인 잉크 스탠드는 먼지가 쌓여 회색 빛을 띠고 있었다. 잉크 스탠드에 장식된 말탕 기수의 상은 목이 떨어져 나간 채 모자를 든 손을 치켜들고 있었다. 호텔 수위가 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줬다. 폰 디데리츠는 호텔에서 그리 멀지 않은 스타로 곤차르나야 거리의 자기 저택에 호화롭게 살고 있으며 자기 소유의 마차를 가지고 있고 이 도시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호텔 수위는 그 사람 이름을 이렇게 발음했다. 디리딜리츠. 그로프는 성급히 행동하지 않고 스타로 곤차르나야 거리로 나가 집을 찾았다. 집 바로 앞에 못질을 한 회색의 긴 울타리가 펼쳐져 있었다. 이런 울타리쯤이야 식은 죽 먹기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로프는 울타리와 창문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 오늘은 휴일이니 남편이 아마도 집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생각 없이 집을 방문하는 일은 그녀를 당황하게 만드는 일이니 좋은 방법이 아니다. 메모를 보내는데 혹시라도 남편 손에 들어가면 모든 일은 허사가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연히 마주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울타리 근처에서 서성대며 우연한 만남을 기다렸다. 그러다가 거지 한 명이 대문 안으로 들어가고 개들이 사납게 덤벼드는 것을 목격했다. 1시간쯤 지나자 피아노 치는 소리가 작게 들려왔다. 아마도 안나가 치는 것이리라. 그리고는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며 한 노파가 나오고 그 뒤를 따라 낯익은 하얀 스피츠가 달려나왔다. 그로프는 개를 손짓해 부르고 싶었으나
갑자기 심장이 흥분하는 바람에 그만 개의 이름을 기억해내지 못했다. 계속 얼쩡거리고 있으려니 점차 회색 울타리가 보기 싫어졌다. 게다가 마음마저 초조해져 어쩌면 안나가 이미 글을 읽고 다른 사람과 재밌게 보내고 있으며 이런 기분 나쁜 울타리를 아침부터 밤까지 보고 살 수밖에 없는 젊은 여자라면 당연히 그럴 마음을 품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몰라 오랫동안 소파에 앉아 고민을 하다가 식사를 하고 잠이 들고 말았다. 이런 바보같이. 그는 잠에서 깨자 컴컴한 창문을 보며 생각했다. 밤이었다. 어쩌자고 이렇게 잠이 든 거야. 이 밤중에 대체 뭘 하자고. 병원에서나 구경할 수 있는 회색 싸구려 모포가 덮인 침대에 앉아 그는 스스로에게 화를 내고 있었다. 이렇게까지 해서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을 만나겠다니. 이렇게 해서 과연 만날 수나 있을까? 정말 한심하고 불쌍하군. 그날 아침 기차역에서 게이샤라는 연극이 처음 상연된다는 매우 큰 글씨로 된 포스터를 보았다. 이 생각이 들자 그는 곧 극장으로 갔다. 그녀는 분명 초연을 보러 올 것이다. 그는 생각했다. 극장은 사람들로 붐볐다. 지방 극장답게 샹들리에 위로 담배 연기가 가득 찼고 2층 객석은 시끄러웠다. 공연 시작 전에 멋쟁이들은 첫 번째 열에 뒷짐을 지고 서 있었다. 현 지사의 지정박스 앞자리에는 지사의 딸이 모피 목도리를 두르고 앉아있고 지사 자신은 두꺼운 커튼 뒤에 얌전히 앉아있어 손밖에 보이지 않았다. 막이 흔들리고 오케스트라는 오랫동안 조율을 했다. 관객들이 들어와 자리를 찾는 동안 그룹프는 열심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한 여자가 객석에 들어왔다. 안나였다. 그녀는 세 번째 열에 앉았다. 순간 그로프의 심장은 터질 듯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녀보다 더 가깝고 소중한 사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골 사람들 속에 묻혀있는 조그만 여인, 손잡이가 달린 평범한 오페라 글라스를 손에 들고 있는 전혀 돋보이지 않는 그녀가 지금 그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고 이는 또한 그의 슬픔이고 기쁨이며 이 순간 그 자신이 원하는 하나밖에 없는 행복이었다. 보잘것없는 오케스트라와 이류 바이올린 주자가 연주하는 소리 속에서 그는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기억해냈다. 한 젊은 남자가 안나와 함께 들어와 나란히 앉았다. 짧은 구레나룻을 한 매우 키가 크고 등이 굽은 남자였다. 그는 발걸음을 뗄 때마다 줄곧 절이라도 하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얄타해서 흥분해서 말한 마치 노예 같다던 남편이 분명했다. 실제로 남자의 긴 얼굴과 구레나룻, 조금 벗겨진 이마에는 노예와 같은 비굴함이 보여 그로프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게다가 남자의 단추구멍에는 하기 배지와도 같은 것이 웨이터의 번호표처럼 빛나고 있었다. 첫 번째 휴식 시간, 남편이 담배를 피우러 나가자 그녀는 홀로 남게 되었다. 같은 아래층에 자리 잡았던 그로프가 그녀에게 다가가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잘 지냈어? 그를 본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다시 한번 제 눈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두려움에 떨며 쳐다보았다. 그리고 기절이라도 할까 두려운지 부채와 오페라 글라스를 꽉 쥐었다. 두 사람 모두 침묵했다. 그녀는 앉아 있었고 그는 서 있었다. 당황한 그녀의 모습에 놀란 그가 미처 옆자리에 앉을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바이올린과 플루트가 조율을 하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생각에 흠칫 놀랐다. 바로 그때였다. 벌떡 일어선 그녀가 출구 쪽으로 빠르게 걸어나갔다. 그는 재빨리 그녀의 뒤를 쫓았다. 두 사람은 쓸데없이 복도와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했다.
그들의 눈앞으로 법관 복장을 한 사람들과 교사 복장을 한 사람들, 그리고 공무원 복장을 한 사람들이 지나갔다. 그들은 모두 가슴에 배지를 달고 있었다. 그리고 여인들과 걸어놓은 모피웨트들을 지나쳤다. 밖에서 들어온 바람에 담배 냄새가 실려 있었다. 떨리는 심장을 느끼며 그로프는 생각했다. 오 하느님, 이 사람들, 이 오케스트라는 대체 왜? 그 순간 갑자기 그날 저녁 역에서 만나 안나를 배웅했을 때 그녀가 모든 것이 끝났다. 우리는 다시 만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자신에게 했던 말을 기억해냈다. 하지만 아직 끝내려면 더 있어야 한다. 측면 좌석 입구라고 쓰인 비좁고 어두운 계단에서 그녀가 멈췄다. 당신 때문에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여전히 창백한 그리고 당혹스러운 얼굴로 그녀가 힘겹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당신 때문에 정말 놀랐어요. 죽는 줄 알았다고요. 대체 왜 이곳에 오셨죠? 내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오, 안나. 이해해줘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재빠르게 말했다. 제발 이해해 주시오. 그녀는 그런 그를 두려움과 애원과 사랑이 뒤섞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모습을 더 확실히 기억하려는 듯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저는 괴로워요. 그녀는 그의 말을 듣지 않은 채 계속 말했다. 저는 언제나 당신 생각만 했어요. 당신 생각으로 살았다고요. 하지만 잊으려고 했는데 도대체 다시 왜 나타나신 거예요? 위쪽 층계에서 2명의 학생이 담배를 피우며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로프는 신경을 쓰지 않은 채 안나를 끌어안고는 그녀의 얼굴과 볼 그리고 손에 입을 맞추기 시작했다. 두려움에 휩싸인 그녀가 그를 밀쳐냈다. 우리 2사람 모두 미쳤어요. 오늘 당장 이곳을 떠나세요. 지금 당장 떠나라고요.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계단 아래서 누군가 올라왔다. 떠나셔야 해요. 안나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아시겠어요, 드미트리? 제가 모스크바로 당신을 찾아갈게요. 저는 행복했던 적이 없어요. 물론 지금도 불행하죠. 그리고 앞으로도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정말로요.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약속할게요. 제가 모스크바로 갈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헤어져야 해요. 그녀는 손을 놓고 빠르게 계단을 내려갔다. 몇 번씩 뒤를 돌아보는 그녀의 눈동자를 보며 그는 정말로 그녀가 행복하지 않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다. 그로프는 잠시 서 있었다. 그리고 조이가 조용해진 뒤 자신의 외투를 가지고 극장을 나왔다. 안나 세르게예브나는 모스크바로 그를 찾아왔다. 2-3달에 한 번씩 그녀는 남편에게 자신의 부인병을 핑계로 대학병원에 가야 한다며 SC를 떠났다. 남편은 반신반의했다. 모스크바에 도착하면 슬라반스키 바자르 호텔에 묵으며 빨간 모자를 쓴 사람을 곧장 그로프에게 보냈다. 그리고 그로프가 그녀를 만나기 위해 찾아왔다. 모스크바에서 이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느 겨울 아침 그는 그녀에게 가고 있었다. 도중에는 딸을 학교에 바래다 주었다. 습기를 머금은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그로프와 딸은 대화를 나누었다. 기온이 영상 3도인데도 눈이 오네. 하지만 따뜻한 건 땅의 표면이지. 대기 상승은 기온이 전혀 다르단다. 아빠, 그럼 왜 겨울에는 천둥이 안 쳐요? 그것도 설명해 주었다. 그는 딸에게 말을 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했다. 지금 그녀를 만나러 갔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쩌면 앞으로도 알지 못할 것이다. 자신에게는 2 모습의 생활이 있는 셈이었다. 한 생활은 누구든 원하면 볼 수 있는 공개된 생활이지만 사실은 상대적인 진실과 상대적 거짓으로 가득 찬 주위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삶이었다.
다른 하나는 은밀한 생활이었다. 우연히 이상하게 얽힌 어떤 사정에 의한 그에게 소중하면서도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 그곳에서라면 그가 진실하고 또 자신을 속이지 않아도 되는 그의 생활의 핵심을 차지하는 그런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진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을 감추는 그의 가식과 껍데기, 이를테면 은행에서의 일, 클럽에서의 토론, 그의 저급한 종자인 아내와 함께하는 파티 등 이런 모든 것은 공개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자신의 생활처럼 남들을 판단했다. 즉,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않았고 누구나 밤의 장막 같은 비밀 아래 자신만의 은밀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게 되었다. 각자 개인의 생활은 비밀 속에서 유지하며 아마도 부분적으로는 그런 이유 때문에 교양 있는 사람들이 그토록 예민하게 사생활의 비밀을 강조하는지도 모른다. 딸을 학교까지 데려다준 그로프는 슬라반스키 바자르로 발길을 돌렸다. 그는 아래층에서 털의 벗고 위층으로 올라가 조용히 문을 노크했다. 그가 좋아하는 회색 옷을 입은 안나는 여행과 걱정에 지친 채 어제 저녁부터 그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그녀는 그를 보자마자 미소 대신에 곧장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2년이나 못 만난 것처럼 그들의 키스는 오랫동안 이어졌다. 어떻게 지냈어? 그가 물었다. 별일은 없지? 잠깐만요. 이야기할게요. 잠시만요. 그녀는 오느라 제대로 말도 꺼내지 못했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울게 내버려 둬야겠다. 앉아서 기다리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안락의자에 몸을 기댔다. 잠시 후 그는 벨을 눌러 차를 시켰다. 그가 차를 마시는 동안 그녀는 창문을 향해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들의 생활이 서글프다는 생각에 울었던 것이다. 그 둘은 마치 도둑처럼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만나야 했다. 어찌 그들의 생활이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만 지치지? 그가 말했다. 그들의 이 사랑이 쉽게 종지부를 찍지 못할 것이란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물론 그 끝도 언제인지 알 수 없었다. 안나가 그에게 더 큰 애정을 쏟아부으며 사랑했기에 그녀에게는 이 모든 것이 언젠가 끝날 것이라는 말조차 꺼내기가 두려웠다. 설령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그녀는 믿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그는 그녀의 기분을 바꿔줄 생각으로 그녀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올렸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머리가 하얗게 새이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 더 나이가 들어 보였지만 이렇게 추하게 느껴지긴 처음이었다. 낯설었다. 손을 얹어놓은 그녀의 따뜻한 어깨가 희미하게 떨고 있었다. 아직 그녀는 이렇게 따뜻하고 아름답지만 언젠가는 그녀 또한 자신의 모습처럼 시들 것이 분명했기에 그는 여인에게 연민을 느꼈다. 도대체 그녀는 왜 그를 이토록 사랑하는가? 그는 여자들에게 본래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여자들은 있는 그대로의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상상한 평생 자신들이 꿈꿔온 상대를 그로 착각해서 사랑했다. 그런데 여인들은 그런 자신들의 실수를 알아차리고도 여전히 그를 사랑했다. 게다가 여인들 모두가 그로 인해 행복하지 않았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는 많은 여자들과 사귀며 헤어졌지만 단 한 번도 사랑을 느낀 적은 없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사랑은 없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머리가 새기 시작한 지금 그가 진심으로 사랑을 느끼고 있었다. 태어나 처음이었다. 안나와 그는 무척 가깝고 친밀한 사람처럼 남편과 아내처럼 마음이 통하는 친구처럼 서로를 사랑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운명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믿었다. 그는 왜 결혼을 했으며 그녀 또한 결혼한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마치 두 마리의 암수 철새가 잡혀 각기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과거 부끄러웠던 일들과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서로 용서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인해 자신들이 변했음을 알아차렸다. 예전에 그는 슬픔을 느낄 때면 머리에 차오르는 갖은 논리로 자신을 위로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논리를 따지지 않고 깊이 공감했다. 진실되고 솔직하고 싶었다. 그만 울어. 사랑해. 그가 말했다. 이제 그만 됐어요. 이제 이야기 좀 해요. 뭐든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남의 눈을 속여야 하며 서로 다른 도시에 살지만 자주 만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다. 어떻게 하면 이 견딜 수 없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는 머리를 움켜쥐고 물었다. 어떻게 하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해결책은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그때는 새롭고 멋진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끝이 아직은 멀고도 멀어 이제야 겨우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시작됐다는 걸 두 사람은 잘 알고 있었다. 이 소설을 끝까지 들으신 분 중에는 들으면서 그래 어디 어쩌나 보자 이런 복잡한 심정으로 결말이 궁금해 끝까지 들으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소설은 러시아 작가 안톤 체호프가 요양 생활을 하면서 1899년에 발표한 소설입니다. 당시 체호프는 모스크바 예술극장의 여배우 올가 크니페르와 사랑에 빠져 있었죠. 이 소설의 이야기는 안톤 체호프 자신의 삶과 상당 부분 닮아 있습니다. 드미트리치 그로프의 생각과 생활에 저자의 모습이 상당 부분 투영돼 있는데요. 그래서 결말 역시 안톤 체호프의 고뇌가 반영돼 있습니다. 아무쪼록 잠이 오지 않는 밤, 책 틈이 단잠에 이르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